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오는 26일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과 안성 4개 지역부터 방역 체계가 달라집니다. PCR 검사는 밀접 접촉자와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게 되고 나머지는 신속 항원 검사 위주로 전환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는 사람은 109명으로 예상보다 투약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요양시설 등에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14조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곧바로 증액 요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 원을 편성하자며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하철 1, 2, 4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지하화하는 등의 서울 공약을 발표하고 도심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서 1박 2일간의 충청 순회 방문에 돌입한 뒤 충청 내륙철도 건설 등 균형 발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계종이 대규모 승려대회를 열어 정부가 종교 편향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청래의원의 이른바 봉이 김선달 발언에 반발하고 있는 불심을 달래기 위해 승려대회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정 의원은 입구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성남 불심을 잡아야 하는 민주당의 좀 이해관 발언까지 터지면서 민주당의 원팀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서른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민주당 지금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출 압박과 금리 상승에 서울 강남은 물론 수도권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락세가 확산할지 아니면 다시 반등할지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치권 소식입니다. 대선 D-47일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아서 대선 후보들이 동선을 좀 더 넓혀 수도권과 지역으로 향할 예정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역 방문에 앞서서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 원대 추경을 편성하자면서 모든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긴급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 순회를 시작했는데 홍준표 의원과의 원팀 구상은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오늘 정부가 14조 원대 추경안을 확정 짓자마자 바로 또 깜짝 제안을 내놨습니다. 여야 후보가 모여서 추가 경정 예산 확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 추경안 발표 이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게끔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하고 이번에 신속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깜짝 제안을 내놨습니다. 차기 정부를 감당할 모든 후보가 모여서 예산부터 신속하게 편성하자며 긴급 회동까지 제안했습니다. 일단 지방 일정 중인 윤석열 후보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잠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입장을 밝힐 거로 보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수락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35조 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추경 편성액과 같은 규모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를 콕 짚어서 국민의힘 제안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면서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50조 원 지원을 얘기하더니 뒤로 뺐다면서 이번엔 그렇지 않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자극하기도 했는데 직접 보시겠습니다. 겉으로는 추가 지원 얘기하면서 뒤로는 예산 조정해서 안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상 불가능하죠. 저는 이번에는 진심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후에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를 타고 서울 은평 한옥마을을 찾아 서울 발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지하철 1, 2, 4호선과 경의선 중앙선, GTS-C 지상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지하철 4, 6, 7호선 급행 노선을 건설하고
경부고속도로 양재에서 한남 구간 지하 추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선 정청래 의원의 이른바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시작된 불교계와의 갈등을 푸는 데 고심입니다. 불교계가 정 의원의 출당을 요구한 뒤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핵심 관계자 이른바 이핵관이 찾아와 자신에게 탈당을 요구했다고 공개하면서 내홍도 불거진 상태인데요. 결국 단초인 불교계의 반감부터 푸는 게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송영길 대표와 정청래 의원이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 승려대회에 사과 방문을 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행사장에 들어서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고 대신 국회에서 사과 기자회견만 열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행사장에 남았지만 현장에 반발이 심해 직접 사과를 전하지는 못했고요. 여당 대표로서 사과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입장문만 낭독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발언에 더해서 그동안 소홀한 대접을 받아왔다는 불교계의 불만 쉽사리 풀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틀에 걸친 충청권 순회 일정을 진행 중인데 오늘은 어디로 갔습니까? 전날의 오늘 방문지는 천안과 대전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중원 민심을 다잡겠다는 각오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먼저 천안의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 참배한 뒤 충남 선대위 결의대에 참석해 정권 심판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3월 9일은 그냥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날입니다. 밝은 미래로 가느냐, 퇴보하느냐가 이번 대선에 달려 있습니다. 윤 후보는 오후에는 대전으로 가서 선대위 결의대에 참석했는데 과학수도 대전을 4차 산업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지역 언론 간담회와 시장 방문 일정 등을 진행하고 내일은 세종과 청주를 찾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재보궐선거 전략공천 논란을 기점으로 원팀 구상이 사실상 좌초된 분위기입니다. 윤 후보 측을 통해 제안 내용이 알려지자 홍준표 의원은 방자하다고 맞받아치며 냉기류가 흘렀었는데 결국 오늘 아침 SNS를 통해 캠프 참여가 무산됐다며 홍 의원 스스로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모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합의된 게 무산돼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른바 윤핵관을 앞세워 자신을 구태정치인으로 모는 게 참 가증스럽다고 격앙된 표현까지 썼습니다.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원팀 봉합 가능성 희박해진 상황인데요. 대신 윤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을 상대로 물밑 접촉을 시도하려는 모습인데 유 전 의원은 여전히 완고한 입장인 만큼 역시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다른 후보들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삼성 반도체 생산 현장을 찾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삼성전자 반도체 본사인 경기 화성 캠퍼스를 찾아 생산 라인도 둘러보고 현장에 애로도 들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이번 대선 1호 공약으로 2등이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거듭 강조해온 만큼 오늘도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선거 전략 구상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사태에 반발해 정의당을 탈당했던 진중권 전 교수가 자신은 심상정으로 가겠다면서 2년 만에 복당 의사를 밝혀 주목됩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향해 1대1 또는 다자간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며 정치적 계산이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당장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정원입니다. 네, 방금 들으셨습니다만 전국 승려 대회 소식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배경에서 열린 것이고 남은 논란은 무엇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승은 기자. 네, 문화부입니다. 네, 원래 지금 스님들이 집거하면서 집중 수행하는 그런 동안 기간인데요. 이렇게 승려 대회가 오늘 열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조계종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종교 편향 불교 왜곡 근절과 한국 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 승려 대회를 열었습니다. 종단을 초월해 전국 사찰에서 5천 명 가량의 승려들이 참석했다고 조계종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사찰의 문화재 관련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데서 촉발된 불교계 반감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조계종은 정부 종교 편향 사례로 정 의원 발언과 함께 천주교 캐럴 캠페인의 정부 지원, 천지남 등 불교 유적의 천주교 성지화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대회에서는 황희 문체부 장관의 사과 영상이 상영되는 도중 항의가 잇따라서 상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종교 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는 정치 권력에 의한 종교 편향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정의원 탈당이나 제명, 종교 편향에 대한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불교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참여불교 제가연대를 비롯한 불교 시민사회단체들은 입장문을 내고 자중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종교 편향을 근절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이번 대회가 대선 시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안거 기간 전국 선원 수자들까지 소집하는 방식은 안거 수행의 전통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일부 권승에 부추김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꼬집었습니다. 무엇보다 방역에 성실하게 협조한 불교가 대규모 집합 행사를 기획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관련 논란과 관련해 조계종 측은 정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인 종로구청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 관계자는 승려대회가 과거에도 열린 적이 있고 법회의 형식을 띠고 있는 데다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참석 명단이 미리 취합되는 등 대회를 종교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측은 오늘 대회 이후 거리 행진 등 사후 행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불교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둘러싼 논란, 지금 들으신 대로 심상치 않은데요. 같은 당 의원으로부터 지금 탈당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본인은 결코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대위 대변인과 강성 지지층 문파의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 지내셨죠. 서른 의원 모시고 지금 민주당 상황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지난해 경선 끝나고 이재명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셨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비전통합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네. 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경선 과정에서 저는 이 이낙연 후보를 열심히 밀었습니다만 네. 아슬하게 졌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또 지지자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 그러나 결과는 정해졌고 예.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네. 민주당 당원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렇군요. 예, 예. 그러기 위해서 좀 이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은 완전히 추스렸습니까? 네,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 내에서 이 친이명계, 이재명계, 친문재인계 사이에 어떤 쌓였던 감정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갈등 양상이 조금씩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근데 그게 원래 경선 과정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웠기 예. 때문에 저야 그걸 어떤 상태로든 소화를 하고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그 갈등이 완전히 정리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 특히 이제 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아직도 갈등 상태에 있는데 네. 빨리 틀어야 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민주당이거든요. 그 큰 틀 속에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운명입니다. 민주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네.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현근택 그 대변인의 또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 때문에 또 강력 지지층 문파 이 분들이 좀 많이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화날만 합니다. 뭐 딕페이크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기서 뭘 만들어낼 거다 네. 이러는데 그런 건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예. 특히 이제 친문 쪽에서 그걸 만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잘못된 발언이에요. 네. 그건 민주당 대변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네. 사실도 아니고 확인도 되지 않은 건데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선거 네. 전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상체가 봉합되던 부분들이 조금씩 더 나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예. 서로 다
이 상황을 보고 예. 아 저래서는 안 되겠다.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뭐 조치라든지 뭐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사과하고 예.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한다면은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청래 의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이제 통행세에 비유하면서 봉이 김선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불교계가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사퇴까지 좀 요구하고 있는데, 자, 정청래 의원이 거듭 사과를 하고 있는데도 불교계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이게 오기 전에 이 전국 성녀대 내용을 봤거든요. 예.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네. 봤는데 스님들의 주장이 일견 이해가 돼요. 일테면은 이 통행료 문제는 그게 그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무슨 통행세니 봉이 김선달이니 이렇게 말한 부분은 정청래 의원이 과도한 발언이었죠. 그럼 즉각 사과를 해야 되는데 네네. 사과도 한참 늦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이 사과하러 갔는데 불교계에서 받지를 안 했죠. 네. 그랬으면요, 저 예. 같았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자리를 하나 깔고 스님, 부처님을 향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108배를 올리는 이런 그 자신의 잘못된 과오에 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불교계에 대한 일종의 예우 또는 불교계에 대한 이 분노를 달래는 데 기여했을 테라고 보는데 네. 그냥 뭐 나오고 말았던 것 같아요. 또는 바로 그 입구에서 돌아서서 국회로 향했죠. 네,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저라면 누가 주변에 있었으면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대기했다가 예. 그런 잘못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이런 걸 하라. 네. 이렇게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네. 정청래 의원은 일단 국회에 와서 다시 한번 또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계속 사과를 하고 예. 또 한번 찾아가는 것도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찾아가서 찾아가서 제가 참 잘못 생각했습니다. 네. 그 사실하고 다르고 불교계 입장을 제가 몰라서 했던 무리한 발언이었으니까 용서하십시오. 라고 스님들 계신 자리에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초기에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 주변 의원분들이나 뭐 당대표나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적극적인 자세로 그 정청래 의원이 사과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정청래 의원이 고집 센 사나이입니다. 네. 쉽게 안 됐던 건데 늦게라도 반성을 했으니까 반성의 강도를 좀 더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문제가 조금 계속 불거지니까 공동상황실장 조응천 의원이 아예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진 탈당, 그리고 당에서도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많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자진 탈당을 하라는 부분은 예. 그건 뭐 조응천 의원 개인 생각이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의원이 많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발언에 대해서 일일이 다 탈당하면 당내 남아있을 의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면 사과하면서 그걸 정리해 넘어가야지 탈당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뉴스 속보가 잠깐 들어왔다고 하니까 속보를 잠깐 전해드리고 말씀 더 나누겠습니다. 지금 큰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 직원 한 명이 갇혀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주 배터리 공장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검은 연기가 하늘로 지금 치솟고 있죠. 네, 바로 저기가 청주 배터리 제조 공장입니다. 신속히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바로 이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주 배터리 제조 공장 화재 소식입니다. 현재 한 명이 갇혀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좀 더 현장 상황을 자세히 듣고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방당국은 3시 40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였다고 하고요. 화재 진화 작업과 함께 동시에 인명 구조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공장 내부에 있었던 4명 가운데 1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남은 3명 가운데 2명은 구조가 됐고요. 이제 남은 1명을 구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속보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서른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계속 강조하신 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원팀이 돼야 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도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네. 그분들이 마음을 다 돌리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뭐 서로 간에 잘못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 승자 입장에서 뭐 이재명 후보는 열심히 이 양 세력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네. 애를 쓰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예. 근데 그 현장에서 서로 몸을 맞대면서 다퉜던 분들, 네. 우리 일반 지지자들은 상당수가 예. 양쪽이 다 해소가 안 된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빨리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분들은 민주당이 얘기한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네. 내부의 다툼은 내부의 다툼으로 해소를 해야 되고 대외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사태는 막아야 하거든요. 예. 민주당이 해야 할 기본 도리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로 뭉쳐가야 합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 그걸 할 수 있도록 좀 더 상대를 인정하고 예. 이 당내 경쟁이었기 때문에 인정하고 함께 가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보니까 김종민 의원이요. 그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모 씨 사망과 관련해서 이제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뭐 동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하던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보기로는 지병으로 사망한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 국가수에서 발표를 했으니까요. 발표를 했으니까요. 예. 신뢰를 해야 되고 정황을 보면은 네. 다른 상황을 상상하기에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일부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틀고 정부가 말한 얘기를 받아들이는 게 맞는 자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망한 이모 씨가 민주당 20년 당원이었고 혹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입니까?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 예. 제가 잘 모르는 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논란이 됐고 또 이 발언을 들은 이 서른 의원께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사과를 했나요? 사과했다는 소리를 아직도 못 들었는데요. 예.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석에서는 사과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사과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공개적으로 내가 그 판단 잘못한 거다. 예. 그 실언이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것이 당의 단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 잘못할 수 있죠. 예.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사람이 해야 할 도리인데 예. 더군다나 당 대표가 사실이 아닌 얘기,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후보를 탄압했다? 이재명 도지사든 시장이든 어느 시절에 탄압했다? 뭘 탄압했다고 하는 건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뜬금없이 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송영길 대표가 국민 앞에 특히 당원 앞에 사과해야 할 때 얘기죠. 예.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이낙연 후보뿐만 아니고 이재명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라 봅니다. 예. 이건 원팀을 훼손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음 공개 이후에 이재명 후보 또 욕설 녹취도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이처럼 이렇게 네거티브전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이 네거티브전 어떻게 보세요? 뭐 대선 때 또는 선거 때는 각종 선거 때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선만큼은 유독 네거티브가 거의 판을 치는 이런 상황은 우리 국격에도 맞지 않고 지금 네. 세계 10위권을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뭐가 좀 양 팀이 좀 나서서 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요? 이를테면은 예. 선거 끝날 때까지 네거티브 하지 말자, 협약을 맺는다든지 네. 이래서 국민 앞에 좀 더 성숙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야. 양쪽이 갖고 있는 약점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서로 치면은 나도 치고 너도 치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난장판 비슷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는 방법은 서로 자제하자. 이걸 국민 앞에 네거티브 하지 말자는 약속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과거에 그
대선에서 이렇게 양측이 네거티브전을 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약속하고 합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말씀들은 했습니다만 예, 예. 합의까지 하지는 이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하자고 그래놓고 나중에 되면 또 터지고 그랬어요. 예,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번에는 양측이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약조를 맺으면은 네. 일정 정도 효과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거티브 전 하지 말고 좀 건설적이게 정책 대결하자고 후보들끼리 또 양쪽 선대위에서 좀 합의를 보는 거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지금 배우자 논란에 이어서 지금 무속인 논란까지 일고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점에서 결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결격으로 치면요. 네. 이것도 뭐 네거티브라고 뭐라 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출마 자체가 결격이죠. 준비가 안 돼 있는 분입니다. 예. 검찰총장 했다는 그 직함만 가지고 대한민국 전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은 안 됩니다. 예. 적어도 국회도 이 경험이 있어야 되고 행정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두루두루 경험이 있는 분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지. 네. 검찰총장 범죄인들을 단속하는 일만 했던 분이 예. 예. 이 국정 전체를 다 이끌어갈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네. 그게 도처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싫은 발언을 수도 없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게 또 그렇군요. 하나 표현은 표출되는 부분은 TV 토론 안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만은 네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보였던 겁니다.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하자 이런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TV 토론을 못할 정도의 이 준비가 안 된 상태, 아, 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준비가 안 된 게 제일 큰 결함 상태이고, 그리고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정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식견이 모자란다. 네. 이것 등등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치명적인 조건들이죠. 그렇군요. 야권 후보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야권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도 뭐 1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7% 나오는 오늘 조사도 있던데요. 자, 안철수 후보, 야권 후보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후보도 뭐 그동안에 10년 이상 이 정치 현장에서 그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네네.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고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내공을 소위 얼마나 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도 불안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네. 그러나 국민이 보는 시간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예. 앞으로 이 안철수 후보가 하게 달렸다고 보죠.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단일화 논의가 시작되거나 혹시 단일화 될 것으로 아니라 할 것으로 보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이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절박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네. 단일화 압력은 가해질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나 또 후보가 갖고 있는 이 각자 생각이 따로 있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를 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도 얘기해 볼게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사실 40% 이상 넘게 나오는 지지율 여론조사가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박스권에 갇혔다는 이야기 많이 하고 최근에 지지율이 좀 정체 현상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고 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큰 문제는 우리 내부의 결석이 완벽하지 않다. 민주당 내 결석이 완벽히 되면은 예. 그 박스권 탈출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런 거 아니?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예. 경선 과정에서 있던 앙금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네. 그게 지지율 박스권 이 정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죄송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갖고 예. 있던 그 약점들 예. 이런 부분들이 안 풀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게 박스권 탈출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예. 저는요. 예. 그 욕설 부분 이런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네.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 좀 더 진솔한 자세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엉터리 짓을 했습니다. 네. 라고 한다면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다면은 네. 국민들이 그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본인에게 달려 있다 생각합니다. 예. 여러 사안, 특히 본인과 관련된 사안은 직접 여러 차례 계속 사과하는 게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원팀을 먼저 지금 확실하게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원팀이 되고 그런 문제 사과가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이해가 되고 이런 과정이 되면은 아마 틀림없이 40% 넘어가는 상황이 나온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선거가 이제 47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전체 선거 결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뭐 1, 2% 차이로 결정이 날 거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야당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네. 야당이 단일 대우를 만들 것이냐는 부분도 하나 있고 예. 또 그것보다도 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 대우가 확실한 화학적 결합을 해서 네. 민주당이 하나가 됐을 때 보여주는 자세.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약점들을 네. 정말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이해를 할 때 예. 그때 상황은 풀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서른 의원 모시고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민주당 분위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환자가 6천 명대 후반에 기록하면서 7천 명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오늘 26일부터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과 안성 등 오미크론 우세 지역에서는 새로운 검사 체계가 시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자세한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769명으로 7천 명 선에 근접했습니다. 어제보다 166명 늘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3,056명, 2주 전과 비교하면 2,637명 많습니다. 국내 지역 발생이 6,482명, 해외 유입이 287명입니다. 해외 유입은 24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31명으로 이틀 연속 500명대 아래로 내려왔고요. 사망자는 21명 늘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0대 초반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22.3%, 전국은 21.9%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국내 우세종화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체계 개편안이 발표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47.1%에 달해 다음 주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같은 예측치를 바탕으로 다음 주 수요일인 26일부터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과 안성 등 오미크론 우세 지역에서 개편된 검사와 치료 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개 지역에선 PCR 검사를 밀접 접촉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자가검사 키트나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사람 등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기존 PCR 검사 대상을 분석해본 결과 고위험군이 50% 수준인 만큼 앞으로 PCR 검사 대상자가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오미크론 환자가 어떻게 확대되는지, PCR 검사와 자가키트 검사를 받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급증하는 확진자 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환자 격리 관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투약률이 저조한 먹는 치료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연령을 낮추고 공급 기간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사람은 109명에 그쳤는데요. 현재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투약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처방 가능 인원이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동네 의원에서 밀착 관리하는 모델이 오늘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를 대비하는 방안 중 하나인데요.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구로구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도 동네 병원 중 한 곳으로 보이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병원은 서울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정형외과, 내과 의원입니다. 어젯밤 늦게 코로나19 재택 환자를 배정받아 관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부터 오전, 오후에 한 번씩 코로나19 환자와 그 동거인의 상태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재택치료 관리를 안내하는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직접 재심 체온이라든지 산소 포화도라든지 아니면 증상 특이한 게 생기셨으면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보는 프로그램에서 확인을 하고 이상이 특별한 게 있으면 바로 연락을 드리는 경우. 병원은 전용 휴대전화를 미리 준비해 증상 악화에 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확진자 관리에 대비하는 모습인데요. 중증도 진행 가능성이 있을 경우엔 바로 보건소에 연락해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이곳 병원과 같은 동네 병원이 재택 환자를 밀착 관리하는 서울형 의원급 재택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구로구, 서초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의료원, 성심병원 등 응급실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재택 치료자를 24시간 모니터해왔습니다. 동네 병원이라 불리는 의원급 병원은 야간엔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이 코로나19 환자 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했는데요. 서울시는 병원이 돌아가면서 24시간 당직을 서거나 야간에는 재택치료지원센터가 환자 모니터링을 하는 2가지 모델을 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곳 병원은 밤 10시까지 확진자를 관리한 뒤 야간에는 재택치료지원센터가 환자 모니터링을 맡을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를 통해 의원급 병원은 경증 환자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병원급은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해 의료 부담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평균 확진자가 7,000명에 달하면 방역체계를 본격적으로 전환할 예정인데요. 동네 병원 등이 1차 대응 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선 인력이나 의료자원이 부족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효율과 속도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는 게 불가피하다면서도 감염에 주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병원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1박 2일로 충청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이 시각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발표를 저도 했고 뭐를 논의하자는 것인지 그리고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예산안을 국회에 보냈을 때는 양당의 원내 지도부들이 논의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효적인 그 조치를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은 국민들께서 이걸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과연 보실지 저도 좀 의문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기자님들. 네, 마찬가지로 소속과 성함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신문 이준하 기자라고 합니다. 홍준표 의원님 거의 만찬, 홍준표 의원님과의 만찬 이후에 국회 정치인으로 몰았다, 가증스럽다 등의 유감 표명을 홍준표 의원님이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소통을 하시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우리 홍준표 전 대표님과 나눈 얘기며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당이 원팀으로 정권 교체를 해 나가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시죠. 예, 후보님, 저 MBC 이기주 기자인데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방송과 언론에 대한 비판도 했지만 오늘 사모님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담이더라도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과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사담이 공영방송에 의해서 공개가 된 것이 부적절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공개된 과정에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중앙일보 황주연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추경안에 관련해가지고 14조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35조, 나머지 35조 정도는 차기 정부의 재원을 끌어다 쓰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부실한 지금 14조 추경안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재정 지출을 빼놓으면은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그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1인당 30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바에 의하면 아마 어처구니 없어 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제대로 된 추경안을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저희가 이미 추경안의 규모와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갖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앞서 YTN 엄혜주 기자입니다. 오늘 정청래 의원 불교계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유승민 의원 설 직후에 만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건지 좀 얘기 부탁드립니다. 정청래 의원의 지금 봉이 김선달 발언에 대해서 저보고 논평하라는 뜻이신가요? 취지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청래 의원 불교계에 대해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하고 유승민 의원을 설 이후에 만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해진 계획이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불교계가 정말 어떤 종교를 대하는 공권력의 정치인의 그 태도에 대해서 그 내용 자체보다도 그 대하는 태도 자체가 정말 정치인으로서 또 당의 중요한 인물로서 이건 맞지 않다라고 많이 격분하고 계신데 그건 불교계의 그런 상황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논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하여튼 원팀으로 저희가 대선을 치러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방안은 제가 다 강구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기자들의 일문일답에 윤석열 후보가 답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추가 경정 예산안 논의를 위해서 대선 후보들끼리 만나자라고 한 이런 제안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정성이 없다, 실효적인 조치가 아니다, 적절치 않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윤 후보를 둘러싼 현안 중에서는 부인인 김건희 씨 녹취록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담이 공영방송에 공개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사담으로 상처받은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저희가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충북 청주의 한 배터리 제조 공장, 거기서 폭발 사고가 나서 폭발 사고로 추정되는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인데 공장 내부에 한 명이 고립돼서 구조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호 기자. 네, 충북 청주시 공장 화재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검은 연기가 계속 하늘로 솟았는데요. 지금 진화는 다 된 겁니까? 구조 작업은 또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화재 발생 1시간 반이 지났지만 좀처럼 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다시피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큰 불과 검은 연기로 소방관들의 접근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목격자들은 펑하는 폭발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오후 3시쯤입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군 옥창읍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소방 차량과 인력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좀처럼 불이 꺼지지 않자 소방당국은 오후 3시 40분에 대응 2단계로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인접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현재 불을 끄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당시 공장 안에는 4명이 갇혀 있었던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나머지 3명 가운데 2명은 구조했고 현재 1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 사람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총력 대응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화재 현장은 큰 불과 현기로 인해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여서 자세한 소식이 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시 공장 화재 현장 앞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요즘 아파트 매매 또 전세 가격이 곳곳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가량 하락하거나 보합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계속 죄고 있고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겹쳐져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산 영끌족들은 오르는 대출금리에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자, 끝모르고 오르던 집값이요.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강남의 주요 아파트들 보니까 실거래 가격이긴 합니다만 많이 떨어졌던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통계상으로는 아직까지 약세로 접어들고 있지는 않고요. 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아파트 값이 제법 떨어진 곳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아파트 좀 알고 계신 실거래 가격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주로 아파트 값이 단기 고점이 작년 10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강남권에서는 뭐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요. 뭐 최고가 대비해서 4억에서 한 7억 정도까지 하락한 곳들이 제법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뿐만 아니라 지금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아파트 84제곱미터를 보니까 한 넉 달 사이에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떨어졌고요. 경기도 용인 성곡동의 아파트도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니까 한 2달 사이에 한 9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는데 주로 하락한 단지들이요. 소단지보다는 대단지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 소단지들은 아예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시세 포착이 되는 대단지에서 일부긴 하지만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걸 보면 강남권 아파트, 서울 아파트, 서울 주택 매매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 뭐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저렇게 전체적인 아파트 값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급락을 하면 언제쯤 저렇게 지표로도 반영이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거래가가 지표보다는 좀 선행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적어도 한 다음 달 정도가 되면은 서울 아파트 값은 약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한국 부동산은 조사를 보면요. 이번 주 아파트 값 동향의 전주 대비 0.01% 오른 겁니다. 뭐 경기도도 같고요. 인천 같은 경우 0.04%인데 뭐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안정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수요자들이 이제 관망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이 많아서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수요자들이 뭐 금리도 오르고 또 대출기도 심해지니까 뭐 지금 사기보다는 좀 기다리자 이런 관망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약세로 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매 가격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전세값은 어떻습니까? 전세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갭 투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하고 전세하고 지금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지금 매매하고 전세하고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두 시장을 같이 보시도 뭐 저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금리도 많이 올랐잖아요.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 5% 돌파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3억 원을 빌렸다면 갚아야 할 원금 이자, 요즘 같이 갚으니까요. 원금 이자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높아진 겁니까? 그러니까 5%는 좀 극단적인 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보통 연 3.75에서 5.5 정도 대출을 내는데 제가 예. 은행에 좀 알아봤는데 일반적으로 셀러리맨들은 연 4% 정도에 빌리는 것 같아요. 예. 이걸 이제 6개월 코픽스 변동금리로 따져보면은 네. 그죠? 이 30년 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한다는 또 전제를 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달아보면은 3억 원을 대출했을 때에 매달 한 143만 원 정도 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1년 전에는 한 2.8% 정도 빌렸다고 보면요. 예. 한 1년 전보다 20만 원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되고 연간 단위로 따져보면요. 예. 그러니까 20 곱하기 12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 한 240만 원 정도 늘어난다. 이거는 이제 원금이 같이 상환되기 때문에 단순 이자로 계산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 점은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전세자금 은행 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차라리 월세 내는 게 조금 더 낫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신용도가 좀 낮은 분들은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도 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최대 지금 4.8%까지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 지역의 그 전월세 전환율,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에 적용하는 이율이 4.1%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신용도가 좀 안 좋은 분들은 전세 대출 내는 것보다 월세로 내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셀러리맨들 기준으로 보니까 연한 3.95% 정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차이는 있을 건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이자가 결국은 월세보다 더 부담이 커지는 이런 역전 현상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아직까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11일째입니다. 네, 지금 사고 현장에서는 수색 작업에 큰 걸림돌이었던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차상은 기자. 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해체가 돼야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네, 오전까지는 타워 크레인을 고정하는 작업이 진행이 됐고 지금은 타워 크레인에 매달려 있는 무게추를 분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높이 145m 높이의 타워 크레인 꼭대기 부분에 작업자들이 올라가서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타워 크레인의 가장 좌측 부분에 보이시는 회색 콘크리트 덩어리가 무게추입니다. 보이시는 무게추 위로 4덩어리가 더 있었는데 4개는 안전하게 지상으로 옮겨졌고 지금은 1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해체 작업에는 현대산업개발이 공수해온 이동식 크레인 2대와 붕괴 사고 현장의 다른 타워 크레인 1대가 투입됐습니다. 해체 작업은 오늘 오후 6시까지는 마무리가 될 예정이었는데 작업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서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무게추를 먼저 분리한 뒤에 이어서 팔 역할을 하는 붐대 또 조종실까지 순차적으로 해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해체에 앞서 광주광역시는 작업 반경 79m 이내에 대피령을 내리고 주민과 취재진 등의 출입을 모두 통제했습니다. 또 해체가 속속 진행되면서 주변에 사이렌을 울려 위험 상황을 알리는 경고 방송도 진행했습니다. 네, 실종자 수색은 중단된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실종자 수색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충격이나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콘크리트 잔해물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추가 붕괴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로써 사고가 난 지 11일째인데요. 여전히 연락이 끊긴 5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가 마무리되면 주말 사이에 외벽 보강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안전 작업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수색은 다음 주부터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어제 피해자 가족들이 대표단을 꾸려서 붕괴 현장에 진입했었는데요. 현장 상황이 워낙 위험해 가족들도 수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에 공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일부만 빼고 방송해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사생활 관련 부분 등을 제외하면 괜찮다는 건데 서울의 소리는 모레 통화 녹음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법원이 이번에도 김건희 씨 통화 녹음 부분 상당 부분을 공개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했다고요?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통화녹음 방송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전화통화 녹음 가운데 김 씨와 그 가족들의 사생활 관련 부분과 서울의 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방송이 가능하다고 허용한 겁니다. 재판부는 서울의 소리 방송의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과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 말고도 김 씨 통화 녹음에 관한 법원 심리는 이미 2차례 있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측은 MBC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먼저 지난 14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김 씨가 연관된 수사 상황이나 일상적 대화 등을 뺀 내용에 대해선 MBC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 그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씨의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열린공감TV가 방송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서울의 소리 측은 곧 통화 녹음 대부분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일요일인 모레 김 씨의 통화 녹취를 유튜브에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금지한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겠다는 건데요. 7시간 45분에 달하는 통화 녹취 전체를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골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 대표는 앞서 MBC가 하기로 했던 2차 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가 대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녹취 공개 날짜를 23일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MBC가 2차 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오늘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 접수한 MBC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박수로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뭐 하나 보여주고 그런 거 춤을요? 아니 원래 예전에는 없는데 뭐 보시는 분도 많고. 네. 좋아, 빠르게 가! 충청의 힘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청년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윤석열!
대선이 이제 4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모두 당 안팎의 갈등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만찬 회동이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었고,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의원의 봉의 김선달, 이핵관 발언에 친문 친이계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예. 자, 홍준표 의원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틀 전 저녁에 만났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예. 비공개 만찬을 했는데 오전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원팀이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오전에 선대회의 끝나고 나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무려 2시간 반 동안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라고 홍준표 의원이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웃으면서 상당히 미묘한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정치적인 자리였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 말이 진실이고 어느 쪽 말이 거짓인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거기서 일부 내용이 공개된 것 중에 전략 공천을 요구했다. 종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추천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근데 이것을 놓고서 권영세 위원장이 구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태인지 아니면 오히려 공작인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게 누구 진실이냐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단 말입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양측의 불신의 강이 여전히 깊이 흐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와중에 홍준표 의원은 분명히 저 말을 함으로써 어떤 빌미나 꼬투리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결국 그것을 밖으로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는 바람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버렸다고 보는 거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같이 동석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건 아직 이제 확인이 안 됐습니다. 만찬 2시간 반 만찬 비공개 회동까지만 알려져서요. 아마 단둘이 만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후보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단둘이 만난 걸로 그렇다면 알고 있습니다. 그 서로 나눈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가 주변 측근들한테 이야기했겠네요.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의논했을 그 가능성이 이야기를 있죠. 했고 그것 중에 이제 종로 재보궐선거 추천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이건 구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보통 고수들은 상당히 정치 노후 한 7단, 8단, 9단들은 단둘이 빅딜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함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측근 이른바 윤핵관에게 의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홍준표 의원이 오늘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SNS에. 공천 추천을 꼬투리 삼아서 윤핵관을 앞세워 나를 구태 정치인으로 모는 것이 참 가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핵관이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겁니까?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 윤핵관은 영원한 윤핵관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보는 거고요. 뭐 정권 이후에도 윤핵관은 계속 뭐 활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윤핵관 자체를 여기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른바 오너인 윤석열 의 말을 곡해한다든지 권한을 남용하면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요. 어제 오후에 홍준표 의원이 종로구 후보로 추천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만났잖아요. 근데 최 전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권 교체가 중요하고 종로 출마는 자신과 상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만났고 최 전 감사원장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실제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에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서 여차하면 대선 막바지에 본인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바로 조건 없이 도와주겠다라는 말을 아마 듣고 싶어 했을 거고 그래서 바로 그걸 이제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팀이다라고 이제 최재형이 조건 없는 지지를 또 역시 이제 국민들한테 공개한 거죠. 반대로 이제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 윤핵관 쪽에서는 아마 차제에 좀 무력화시키자라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홍준표는 들어와더라도 적극적으로 뛰지 않을 것이다. 차제에 꼬투리 빌미 하나 잡았다. 이 기회에 우리가 꼼짝 못하게 하자. 라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있겠었기 때문에 저는 공개적으로 그 발언을
만천하에 공개해버렸다고 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한테는 좀 서운했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을 위해 사전 의논 없이 공천 추천을 해줬는데 예. 그걸 도리어 날 비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데 이용당하는 사람도 한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예. 참 원래는 그 고단수들은 말 안 하더라도 척척 이렇게 텔레파시를 알아듣고 처감척 알아들어야 되는 건데 또 아시다시피 최재형 감사원장도 감사원장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한 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하게 대응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이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좀 야속하게 또 들릴 수 있었겠죠. 그래도요. 일단 종로는 되게 중요한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러닝메이트로 대선 후보와 같이 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확실히 근데 전략 공천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저 종로 선거가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때 같이 합니다. 같이 하잖아요. 이 부분을 약간 혼동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통령 선거하고 같은 흐름 속에 갔기 때문에 런닝메이트일 수도 있고 킹메이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차차기 이뤄가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렇군요. 종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아시다시피 역대 대통령 중에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 국회의원 출신이고 이번에 경선에 참여했던 이낙연, 정세균, 박진 전부 다 종로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 일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종로 놓고 경선 경쟁이 아마 치열할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역시 전략 공천 하겠죠? 아마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 약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 메이킹 차원에서 경선 국면으로 갈 수도 있죠. 오히려 국민과 차별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참고로 종로를 제외한 4곳은 오픈 프라이머리로 후보자를 뽑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 공천 요구로 국민의힘 내부 파열음이 일면서 지금 원팀 전략에도 사실상 빨간불이 켜진 건데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전 위원장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원팀이라는 걸 밤낮 생각을 해서 하여튼 선거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나치게 무슨 원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후보가 뭐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뭐 의존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겠다는 이런 생각은 애초에 안 하는 것이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김종인 전 위원장 특정인이 홍준표 의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특정인에 의존하는 원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판단이요? 저는 뭐 동의합니다. 뭐 원팀을 이루어진다고 해서 엄청난 시너지가 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재명, 이낙연 후보 지금 원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시너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원팀을 이루어지지 않고 투팀, 쓰리팀으로 나눠져서 내부의 갈등을 빚을 경우에는 상당히 역시너지가 나죠. 윤석열, 이준석 갈등 뭐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지지율 많이 하락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도 친이 친문 간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이해관 언급부터 현근택 대변인의 문파 음모론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 갈등이 그동안 좀 내재돼 있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떠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떠태. 아니요,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말인데요. 그렇습니까? 떠태? 대선 때만 과거에 나왔던 일인데 떠오르는 태양과 지는 태양 간의 임기 말에는 파워 게임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권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사이에 경쟁이 붙는데 바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여권의 핵심부 안에서 친 이재명계하고 친 문재인계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은 이런 핵심부의 갈등 분열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역시 권력의 법칙 예외가 없었다. 그래서 친이계, 친문계의 갈등 대립은 저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좀 더 세게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봉의 김선달 발언을 한 정청래 의원의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찾아가서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사과를 불교계가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쉽게 좀 가라앉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겉으로는 정청래 의원이
불교계를 향해서 봉이 김선달이다. 네. 손 하나 대지 않고 말이죠. 코 풀고 다 이것저것 먹느냐를 상당히 좀 뭐 비아냥 비슷한 이제 발언을 네. 했기 때문에 불교계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난 거죠. 네. 외형적으로.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불교계가 볼 때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특정 종교에 너무 좀 치우친 게 아니냐 이런 좀 바탕이 좀 깔려 있어요, 불만이.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승만부터 문재인 대통령 12명인데 예. 불교 신도하는 이제 2명이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그렇습니까? 예, 근데 노태우 예. 대통령은 뒤늦게 병석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 거군요. 예,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도 예. 불교 신자들은 교회를 좀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제대로 된 불교 신도 출신의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약간 그렇군요. 예, 좀 서수하고 요분만큼 좀 불교 출신, 불교 친화적인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아마 불교계에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그렇군요. 차에 아마 봉이 김선달 얘기가 나오니까 불교계 입장에서는 쌓였던 불만이나 섭섭함이 아주 세게 분출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대선 앞두고 이 종교계의 반응, 정치권도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 불교계 내에서 이런 분위기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예, 이거는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기독교계나 불교계는 이미 다 그렇게 통합니다만 종교계 네. 정말 찍히면 정말 힘들어지고 예. 종교계가 밀어주면 네. 인적인 물적인 지지가 예. 소리 소문 없이 상당히 어느 단체보다도 세다라는 걸 그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잠깐 살펴보고 대선 후보 행보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갤럽 조사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7에서 34, 3%포인트 떨어졌고요. 윤석열 후보가 31에서 33, 2%포인트 올랐습니다. 심상정 3, 안철수 후보는 지난번에도 17, 이번에도 17% 기록했습니다. 지금 나온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여전히 이제 두 후보는 높지만 박스권에 갇혀서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오늘 현재가 아직도 이재명, 윤석열 누가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구도. 이건 정말 그 희한한 구도입니다. 역대 대선 때 보면은. 그렇습니까? 예, 55일도 채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1위 후보가 없다라는 거는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47일 남았는데도. 예, 그래서 혹자는 뭐 2강 1중이다 이런 뭐 표현도 쓰는데 저는 오히려 3자 구도라고 할 정도로 지금요. 예, 아직까지도 더 많은 변수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우여곡절들이 남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이야기하면서 18% 이렇게 또 18%를 얘기하더라고요. 18%를 넘지 않으면 단일화 논의가 힘들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왜 18%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모르겠는데 18%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예. 말씀 왜냐하면 17%나 18%나 19%나 별 차이가 없는데 아마 20% 근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젠가에 오늘 17%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그러면 단일화 얘기가 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유추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지난번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21%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 또 저력이 있던 거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일단 10% 이상만 넘으면 저는 중요한 이 무시할 수 없는 파괴를 갖고 있다. 왜냐? 대부분이 중도표기 때문에. 중도를 표기 때문에 보수나 진보의 강한 결집력을 갖는 것보다 오히려 무섭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요. 강력한 결집력이 없다는 점. 이게 오히려 안철수 지지층의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단점이자 장점이라고요? 똘똘 뭉친 게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있을 수 있고 상대 후보로 만에 하나 단일화라는 연대 논의가 이루어지면 그 표가 쉽게 이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요즘 문제는 보수나 진보가 똘똘 뭉쳐 딸딸 뭉쳤지만은 오히려 박스 안에 유립 상자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안철수는 지금 이제 변수를 넘어서 거의 상수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3자 구도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3자 구도로 보고 계십니다. 최진 원장님의 생각인데요. 설 연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 오늘 행보를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들을 직접 만나
같이 만나서 우리 추경 또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자, 관련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합니다.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의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해서 이번에는 신속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의 긴급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님 전에도 50조 원 지원 얘기하시고 나중에는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로 빼셨는데 이번에는 또 그러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이 제안을 조금 전에 저희가 기자들 일문일답 윤석열 후보 생방송으로 연결해서 들어봤더니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상정 후보는 받아들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어차피 이 제안이 이재명 후보가 내가 민생을 적극적으로 챙겼다는 정치적인 제안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던지는 전략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거기에 참여를 할 경우 오히려 주도권을 끌려간다. 뺏길 수 있다.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제안을 하는 이재명 후보도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야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보수 후보든 진보이든 어느 후보가 제안하든 어떤 몸이든 지금은 달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는 오늘 충남, 대전, 내일은 충북, 세종을 찾을 예정입니다. 충청권 공략에 나선 건데요. 윤 후보가 유관순 열사 기념관 참배로 충청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일정에서 나온 이야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충효의 고장 충남을 찾을 때마다 충이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김좌진 장군,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많은 분이 충청 출신이고 그것도 이곳 충남 출신이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충청인의 열정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도민들께서 구국의 횃불을 높이 들어주셔야 위기의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 부친이 충남 공주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충북 출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충청 행보를 보면 충청 보수층을 좀 노린 행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충청도는 한마디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아버지 고향이 충청도인데다가 또 현재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충청도에 상당히 좀 오차범위 밖에서 아주 우월하게 나오고 있는 데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미지로 주장하고 있는 어떤 애국 보수 이미지도 충청도 맞고 이래저래 충청도는 이번에 상당히 좀 본인이 기대를 많이 걸고 온 요충지입니다. 충청도는 지금 뭐 영충호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영남, 충청도, 호남이다. 충청도가 호남은 이미 인구나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 제쳤고 이번에는 우리가 영남을 제끼다 그래서 영충호라는 구호가 충청도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충청도 대망론이 상당히 많이 피어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많이 기대를 하고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충청도입니다. 네, 이번 대선도 역시 충청권이 최대 승부처가 될까요? 보통 수도권을 최대 승부처로 보잖아요. 그다음에 충청권 이야기하고. 저는 올지적도 충청도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만큼은 대구라는 충청보다 어느 지역보다도 충청도의 민심이 어느 한쪽으로 꽤 과거에 비해서는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충청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개그맨의 도시라 할 정도로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다가 막판에 빵 터뜨리는 게 그 개그맨들이 많은 그런 이제 도시일 정도 기질이 있기 때문에 막판에 충청도 민심 어느 한쪽 후보에게 딱 좀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 정책을 좀 듣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유력 후보의 공약.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차이점이 없는 그런 공약도 적지 않은데요.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이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720만 명 정도 되는 자영업자들의 경제가 완전히 황폐화되고 있는데 원래 상황으로 회복을 시킬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돈 준다는 얘기하고 뭐 무슨 개발한다는 얘기하고 그 얘기에는 별로 들리는 바가 없어요. 후보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내가 사실은 이 소위 좀 구분이 없지 않나 하는 이런 내가 염려를 갖다가 표시했던 거죠.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항상 강조했던 게 자영업자분들의 표심 민심이잖아요. 720만 명 정도 되는 자영업자들의 경제가 지금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공약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말인즉슨 맞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전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영세민들의 살릴 수 있는 그랜드 플랜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하도 국가 그랜드 플랜에 여러 차례 국민들의 영세민들이 좀 속았기 때문에 지금 그 거창한 것 말고 소소한 우리들의 행복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소확행 공약이 필요하다. 이게 이번에 이제 민생 제일주의가 이번 대선의 흐름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지금 자잘한 공약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정작 또 진짜 중요한 큰 공약은 보이지 않는 이런 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7시간 녹취요. 앞서 저희가 기자를 연결해서 들었는데 서울의 소리 측에서 내일 뭐 일부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7시간 녹취 공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앞전 MBC에 대해서는 뭐 그냥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산이 울릴 것처럼 크게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쥐 한 마리가 나온 격이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SNS상에 보면은. 그래서 MBC도 아마 2차 방송을 좀 포기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래서 왜냐하면 아마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청률 하나 1, 2%, 2, 3% 나오던 게 17%로 높게 나왔지만 그 외에는 보수 지나 진보나 양 진영으로부터 한 물매를 맞았습니다. 편향됐다. 어느 한쪽 김건희만 띄워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아서 고민 끝에 아마 포기를 한 것 같고 아마 내일인가요? 방송을 지금 김건희 씨 관련된 게 후속타가 좀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지율에. 이미 여러 차례 그런 네거티브 요인들이 나왔지만 별로 먹히지 않고 중도층도 그런 부분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남은 50일간에도 그런 서로 후보 간의 어떤 약점이나 치명적인 결점들 이런 부분들이 대세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후보들이 이런 부분에 악재라든지 변수에 기대하고 의지하지 말고 아까처럼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민생 공약 그리고 국가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그랜드 플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데 아주 전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선 전략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서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유기된 뒤 60시간을 넘게 버티면서 극적으로 구조된 아기는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 26살 A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범행에 따른 장애와 후유증을 앓을 가능성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적 수준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판단되고
오랜 기간 실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낳은 아기를 인근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영아 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살인 미수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유기된 지 67시간 만에 발견된 아기는 폐혈증 등의 증세를 보여 충북대 병원에서 50일 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호전된 아기는 지난해 10월 충북의 한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고 A씨의 가족은 양육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친권상실 선고 소송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네, 다시 한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배터리 제조 공장이요. 폭발 사고가 났고 폭발 사고로 추정되는 큰 불이 났고 현재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지금 한 명이 갇혀서 구조 작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쯤에 발생한 화재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요. 검은 연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진화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검은 지금 연기가 계속 저렇게 피어오르고 안에서도 지금 불길이 보이잖아요. 네, 지금 진화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안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조 작업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한 명을 아직 구조하지 못했고 그 한 명을 찾기 위한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시 공장 내부에 4명이 있었는데 1명이 자력으로 대피를 했고요. 남은 3명 중에 2명은 구조를 완료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명은 아직까지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검은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 또 화재도 상당히 크게 났기 때문에 지금 소방당국에서도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배터리 제조 공장이고요. 이 배터리 자체가 끄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의 불이 옮겨 붙으면서 진화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인근 지역의 소방서들에서도 계속해서 인력이나 장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장에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후 3시에 발생을 했으니까 지금 화재가 난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사고는 오후 3시에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3시 12분부터 대응 1단계 발령, 그러니까 관할 지역에 있는 모든 소방차, 소방대원이 출동을 했고요. 현재는 진화 작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대응 2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예, 근처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소방차, 소방대원들이 총 출동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화재가 난 공장의 건물이 여러 동인데 지금 건너편 건물에서 물을 쏴서 화재가 난 건물에 불을 끄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에 있는 불씨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습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 네, 지금 연출되고 장소는요.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배터리 제조 공장입니다. 오후 3시 40분쯤 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여서 근처 지역, 그러니까 대전, 세종 등 근처 지역에 있는 소방 인력, 장비가 모두 지금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서 진화가 이루어지고 특히 고립된 직원 한 명이 빨리 구조가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조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드라마 촬영 도중에 제작진이 말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사실 드러나면서 지금 드라마 제작 책임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단체는 이번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세밀하게 계획된 연출인 만큼 명백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 드라마 제작진은 이방원이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말의 다리에 줄을 묶어 강제로 넘어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사고 직후 말이 스스로 일어났고 겉으로 부상이 없어 돌려보냈으나 일주일 뒤에 말이 죽었다는 걸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과했습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지상파 방송 KBS 역사 드라마에서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죠. 드라마를 폐지하라는 청원까지 나오면서 방송 촬영 과정에 대한 비난 여론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영상을 보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영상인데요. 말이 달려오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말의 목이 땅에 꽂히면서 말은 결국 일어나지 못했고요. 컷소리가 나오면서 스태프들은 배우에게 향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땅에 꽂힌 말은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도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인데 이게 말의 다리, 그러니까 발에 와이어를 감아서 일부러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이 된 거죠,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예, 달리는 말에 와이어로 제동을 걸어서 쓰러지게끔 한 것입니다. 예, 꼭 저렇게 저 장면을 좀 찍어야 됐을까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많이 분노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그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요즘 영화들은 저렇게 실제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그래픽이나 아니면 더미 같은 걸로 해서 대체 수단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 배우도, 스턴트맨 배우도 좀 부상을 입었지만 말은 사망했습니다. KBS에서도 사과문을 냈는데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며칠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사고 직후에는 말이 스스로 일어났다. 이런 점을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좀 변명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저 영상을 보면 준비한 흔적이 안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사극에서 그 말 문제는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변명이 되는 없습니다. 예, 사극에서 말 문제가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저런 거죠. 그러니까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고 이제 서로 전쟁 중에 이제 어떤 위해를 가했을 때 그 사람이 쓰러지는 장면을 말이 쓰러짐으로써 좀 더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방식으로 이제 활용했던 그 사극에서 특히 말 문제는 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좀 심각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말이 부상을 당한 경우는 상당히 많았겠군요. 예, 뭐 예전에는 뭐 그거보다 더 뭐 가혹한 이런 그 카바노와 같은 이제 소문이긴 한데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KBS 측과도 얘기를 좀 나눠보셨습니까? 지금 KBS하고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일정이 잡혀 있고요. 아직까지는 KBS가 좀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대화를 시도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음 주쯤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실 생각이시거든요. 접촉은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 그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 KBS 차원, 그 드라마를 제작하는 모든 방송사나 제작사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좀 최종적으로 좀 중요한 것 같아서요. 예.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고도 합니다. 예, KBS뿐만 아니라 모든 제작사, 그러니까 다른 촬영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일이 좀 비슷하게 반복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 거죠? 아무래도 사극에서 말 달리다가 말이 넘어졌다 하면 이제 그런 비슷한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말이 아니더라도 이제 동물이 나오는 그런 모든 그 영상물에는 아무래도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전반적인 그 점검과 가이드라인 기준 제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저희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촬영 현장에서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진 적이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말을 멈추게 하려고 전기 충격기를 사용을 했다거나 강아지가 있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엉덩이나 뒷다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서 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거나 뭐 이런 이제 고양이를 보호 장비 없이 던졌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네, 그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특히 좀 심각하게 보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신지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과 같이 말한테 굉장히 그 말뿐만 아니라 동물한테 아주 큰 상해나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출신이 그대로 동물을 사용하는 거 이게 이런 사례들이 제일 이제 심한 것이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동물은 자기가 살던 곳을 벗어나면 다 그것이 환경적으로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동물이 아닌 어떤 대체 수단 이런 걸로 쓰는 방법들이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 동물이 아닌 다른 대체 수단을 좀 활용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영화 보면요, 어떤 동물도 다치거나 해를 입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문구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런 규정이 없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영국 같은 경우도 BBC가 그 영국 RSC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아하라는 단체하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동물보호법상 상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 부분도 추가해서 그런 그 학대 행위에 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외에 그걸 떠나서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먼저 만들어져서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도 그 드라마라든가 영화에서 동물을 안전하게 같이 촬영했다 이런 문구들을 올리는 이제 제작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행히 개선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더 잘 정비가 돼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 구체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들이 대표적으로 좀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동물 대신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 그다음에 동물을 부득이하게 같이 참가시킬 때는 동물을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친근한 사람을 같이 옆에 있으면서 매 순간 이제 동물 복지 문제를 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의사라든가 동물복지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같이 동행해서 동물한테 위해가 가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의 세부적인 기준들을 좀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쯤에 KBS와 이야기를 나눠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요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촬영에 쓰인 말이 퇴역 경주마로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퇴역 경주마 좀 문제가 계속 되어 왔습니까? 예, 퇴역 경주마 문제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말산업 육성법을 하면서 말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이 육성된 말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것은 이제 사실 죽이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지 문제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역하는 잉여 말도 이런 말들이 저축시장 가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퇴역마에 대한 복지 문제, 그리고 퇴역마들이 오락이라든가 아니면 말마차 이런 거에 너무 복지 상태가 안 좋은, 그러니까 건강 상태도 안 좋은 상태에서 노출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물 문제, 그러니까 촬영 현장에서의 동물 문제, 그리고 퇴역 경주마 문제까지 지금 이번 사건으로 함께 제기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들이 좀 해결돼 가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일단 이제 미디어에서의 말 문제, 동물 문제 같이 포함해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역 경주마 문제, 심지어는 반려동물 사료로 쓰겠다 이런 발표까지도 막 있어가지고 문제가 돼서 이제 철회하게까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복지 문제와 그다음에 과도한 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적절한 복지 기준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과 한국 마사회가 이거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주도록 계속 촉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도 다치지 않아야 되고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걸 좀 촬영 현장에서 알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동물 자유연대에서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서 좀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개선되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뜨거운 감동을 안겨줬던 컬링 팀킴이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선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2008년 박태환이 금메달을 땄던 바로 그곳에서 두 번째 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컬링장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평창 영광 이후 지도자 갑질 파문과 소속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낸 팀킴. 강릉의 새 둥지를 튼 뒤 안정을 찾았고 극적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은 선발전부터 올림픽 티켓까지 저희가 이렇게 따면서 나가는 대회여서 조금 더 뜻깊은 것 같고. 베이징 컬링 경기장은 2008년 박태환이 금메달을 딴 수영장을 개조한 곳이라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저희도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싶지만 결과보다는 좀 좋은 기운을 가진 경기장이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면서 좀 매 경기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친구와 자매 사이로 끈끈한 팀워크가 돋보이는 팀킴. 김영미가 후보로 빠지고 김초희가 주전이 되면서 변화도 생겼습니다.
좀 초이가 영미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초이 이름이 조금 많이 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이도 부르고 선영이도 부르고 경희도 부르고 네, 골고루 좀 불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국 전까지 중국 현지와 비슷한 빙질에서 실전 훈련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관중이 왔을 경우에 굉장히 그 소음, 관중들의 응원 이런 것들도 지금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환경들을 지금 준비를 해서 이제 경기 외적인 요인도 조금 대비를 할 수 있는. 평창올림픽 은메달로 감동을 안겨줬던 팀킴은 이제 다음 달 베이징에서 2회 연속 올림픽 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YTN 이지은입니다. 배드민턴 간판 스타 이용대가 이끄는 요넥스가 DB그룹 코리안리그 첫 경기에서 성남시청을 제압했습니다. 요넥스는 남양주 화도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남자 일반부 B조 예선 첫 경기에서 이용대와 신예 진용을 앞세워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16개 실업팀이 참가한 배드민턴 코리안리그는 다음 달 9일까지 예선 리그를 치른 뒤 이후 6강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을 진행합니다. YTN이 방송사 최초로 대통령 후보의 공약보도 영상을 NFT,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발행했습니다. 대선 공약 NFT는 위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상에 국민에 대한 약속을 각인한다는 의미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수락연설과 핵심 공약보도 영상을 담았습니다. NFT로 제작한 후보별 동영상은 후보자 측이 직접 선택했습니다. NFT는 다음 달 4일 정오까지 글로벌 NFT 플랫폼인 오픈시에서 경매 방식으로 소장자에게 인계될 예정입니다. 오늘 낮 동안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졌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4.6도까지 올라서 비교적 온화했는데요. 주말과 휴일 아침에도 추위 걱정 없겠고 낮 동안에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풀린 틈을 타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도 서울 등 서쪽 지역과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휴일까지도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지나다가 오후부터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밤사이 충청 이남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3도, 광주는 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서울 5도, 대구 10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1에서 3도 높겠습니다. 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밤에는 동해안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 현지에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사의 표명을 보고받고 이를 수용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신임 선관위원 임명 시에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의를 반려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일시인상의 이유로 재차 사의를 표명해서 사의를 수용했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꼼수 연임 논란이 빚어졌죠. 네, 조혜주 선관위원 사의를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뉴스 속보 전해드리면서 오늘 뉴스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